whispers in the dark, echoes leave their mark, locked away. We are about to enter digital gold age. This digital gold age isn't simply the result of Bitcoin's popularity, but rather the combine the effects of fractures in the existing monetary orde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old instability. SSS scared as gold, more free than the dollar, and as transparent as blockchain have emerged as a new store of value. The moment the US government replaces physical gold with digital gold, the paper currency known as the dollar will be pushed out of the mainstream. 통화 난발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 촉진을 유도하고 각 국가의 관계에서 협상 카드로 위협과 과장을 활용하고 극적인 연출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상대를 흔들며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심리전과 이미지 정치가 결합된 고차원적 전술입니다. 세계 통화 질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금본위제, 달러 시대, 디지털 금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세대는 단순한 화폐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권력, 기술, 신뢰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 세 시대는 단순한 화폐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금에서 국가, 그리고 네트워크로 중심이 이동한 셈입니다. 금본위제의 핵심 개념은 화폐의 가치를 고정된 금의 양에 연동시키고 중앙은행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실물 자산에 기해 통화 가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과도한 화폐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통화는 금에 고정되어 있어 환율 변동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이 부족하여 경기 침체 시 통화 공급 확대가 어려워 회복이 지연됐습니다. 대공황이나 세계자연 등 위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경직성이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1931년 영국,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달러 시대가 왔습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이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러는 금에 고정되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기반한 신뢰로 미국 중심의 통화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본위제보다 통화 공급이 유연해졌습니다. 석유, 원자재 등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면서 국제무역의 표준화가 마련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진행되면서 미국은 달러를 통해 경제적 제재와 압박이 가능해졌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로 금 달러의 연계가 종료되면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달러는 사실상 기축통화로 유지됐습니다.
닉슨 쇼크는 국제통화 질서의 판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변동 환율제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닉슨 쇼크는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발표한 금달러 태환 중단 조치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경제적 정책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브레튼 우드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며 세계 경제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무역 적자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졌고 금 보유량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프랑스, 스위스 등 여러 나라가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 하자 미국은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로써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금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금은 1971년 말 40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닉슨 쇼크 이후 1973년과 1979년 오일 쇼크가 발생하며 세계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에 시달렸습니다. 피아트 스탠더드는 경제학자 사이페딘 아모스가 쓴 책으로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화폐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 인플레이션, 부채 증가,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대안을 중단하면서 세계는 피아트 화폐 체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통화의 신뢰는 점점 약화되는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비트코인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치 저장소로 보고 미래의 화폐 질서를 재편할 핵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평가합니다.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정의, 진실, 공정성을 담은 새로운 화폐라고 주장을 합니다. 피아트 화폐는 정부가 법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화폐로 금이나 실물 자산에 기반하지 않은 화폐입니다. 피아트 화폐의 문제점은 화폐 발행이 남발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다시 엄격한 근본이자로 부활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패턴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차이는 화폐 발행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신기술이 다르게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화폐 발행 낱말과 국가 채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폐 발행 낱말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돈을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경기 부양, 재정 지출 확대 또는 국가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화폐의 실질 가치는 하락합니다. 국가 채무는 정부가 세입보다 많은 지출을 위해 빚을 내는 것입니다.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채무는 이자와 원금 상환이 필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화폐 발행과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를 매입해 본원 통화를 공급합니다. 이는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 기존 채무를 상환하거나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는 채무의 화폐
국채화라고 불립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해 국채를 매입하게 만들면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훼손되고 무제한 화폐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국민들이 보유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자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불안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면 국가 채무의 이자 부담도 커져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해결하는 수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근본의제라는 토대 위에 암호화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통화 시스템입니다. 통화 난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부채가 극에 달하게 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본위제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새로운 본위제로 대두되는 것이 비트코인 스탠더드인 디지털 금입니다. 앞으로 올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금 시대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물 금을 디지털화하거나 금처럼 희소성을 가진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아닌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가치가 형성되었고 실물 금과 달리 국경 없이 거래가 가능했고 보관도 간편해졌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추적이 가능하고 의 변조도 어렵습니다. 금과 유사한 속성인 희소성 안전자산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으로 인식됐습니다. 문제는 가격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비트코인 등은 금보다 훨씬 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규제도 불확실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편입니다. 관세는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 효과와 함께 장기적 비용과 불확실성을 안겨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특정 산업은 이득을 받지만 전체 소비자와 글로벌 무역 질서에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은 기존 정치 문법을 뒤흔드는 파격적이고 계산된 적극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라기보다 대중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결합한 독자적인 정치 철학을 구축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 저가 제품에 밀려 쇠퇴했다고 보고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에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내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중국, 독일, 멕시코 등과 무역 적자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려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ATM이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주장과도 연결됩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국제협상에서의 레버리지로 사용됩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 수단으로 활용해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외교적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지와 지지층을 결집합니다. 녹슨 산업지대의 노동자들에게 당신은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의 강한 미국 이미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기술 경제 패권 경쟁에서 관세를 전략적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단순한 수입품 억제 수단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정치적 상징성, 외교 전략, 패권 경쟁을 아우르는 다층적 도구입니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단기적 보호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과 글로벌 무역 갈등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디지털 금 시대의 도래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신뢰, 통제, 가치 저장 방식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시대에는 금분의자와 달러 중심의 통화 질서에 대한 불신과 한계 의식에서 출발해 블록체인 기술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촉매가 되어 등장했습니다. 디지털 금 시대가 도래한 핵심 배경으로는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초래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금 본위제는 이미 폐기되었고 달러 중심의 시스템은 미국의 정치 경제 불안정성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성, 보안성, 희소성을 갖춘 디지털 자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금의 속성과 유사해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각국의 통화 공급 확대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투자자들은 실물금 외에도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금보다 접근성과 유연성이 높은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 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금시대를 제도권에서도 수용하게 만드는 기반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자산 동결, 제재 위험이 커지며 국경 없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정부의 통제에서도 자유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이고 상반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특히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교역국가의 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 여파는 제조업, 소비물가, 금융시장, 글로벌 공급망까지 퍼졌습니다. 미국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주요 영향은
소비자 물가 상승입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 물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전자제품 등 관세 대상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구당 평균 4,900달러의 구매력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생산 원가 부담을 겪었습니다. 그 예로 포드와 GM은 철강, 알루미늄 가격 상승으로 생산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일부 산업은 보호를 받았지만 전체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중국 등 주요 수입국가와의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미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중국산 수입이 급감하면서 미국 내 일부 산업은 부품 부족과 생산 차질을 겪었습니다. 관세 정책은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심리를 울쭉시켰고 이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일대 연구소는 관세로 인해 미국 GDP 대비 물가의 수준이 2.9% 상승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지층 결집과 협상 카드로 활용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 보호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과 글로벌 갈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하락시켰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성장률을 0.45%포인트 낮추고 내년에는 0.6%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 금융,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는 매드맨 전략가입니다. 매드맨 전략은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전략을 계승해 트럼프는 북한, 중국, 이유 등과의 협상에서 미치광이처럼 보이게 하라는 직접적 지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위협은 반드시 실행할 것처럼 보여야 하고 양보하면 위협을 철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전과 행정명령 중심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 절차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정책을 집행합니다. WHO 탈퇴, 파리 기후협약 이탈, FTA 재협상 등 굵직한 정책을 단기간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언론과 야당의 대응을 분산시키고 정책에 대한 일관된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일 같은 표현을 반복하며 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서 진실할 과정법은 매우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문자, 느낌표, 반복적 표현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반대 진영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무역, 외교, 군사,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자국 이익 최우선을 강조합니다. 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며 동맹국에게도 강경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같은 예는 관세, 국방비 분담금 인상, 국제기구 탈퇴 등으로 고립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트 기득권 타파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썩었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정치권, 언론, 사법부에 대한 불신 조장도 합니다. 자신을 비정치적인으로 포지셔닝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는 반기득권 정서와 결합된 우파 대중주의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지층 결집과 정책 추진력에서는 강력한 효과를 보았지만 동시에 사회 분열, 국제질서 불안정,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특히 좌파와의 전쟁, 정치적 피해자화, 극단적 서사는 미국 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순한 정치 기술이 아니라 미디어, 언어, 협상, 심리전이 결합된 복합적 전술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정치적 풍경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 경제 질서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보면 그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인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적용 전략은 매드맨 전략입니다. 화염과 분노, 같은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압박한 뒤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제안으로 전환했었습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보다 이미지 정치에 집중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미끼로 협상을 유도, 그러나 실질적 합의는 미비합니다. 비핵화 실질 진전은 없었지만 트럼프의 협상가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화 채널을 확보하며 국제적 위상을 상승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략으로는 관세 압박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로 무역 불균형 해소와 기술 탈취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협상 카드로 관세 활용합니다. 관세 유예와 인상을 반복하며 중국의 양보를 유도합니다.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로 미국 기술 우위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미중 무역량 감소,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야기합니다. 미국 내 제조업 일부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FTA 재조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적용 전략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대폭 인상하려는 압박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미국 이익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부 양보했지만 동맹국으로서의 불신감을 증가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미국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국내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제국주의는 전쟁보다 경제, 정보, 기술을 통한 지배가 중심이며 이는 더 은밀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제국주의는 더 이상 군함과 식민지가 아니라 자본, 기술,
규범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진화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하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압박, 군사적 긴장,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제국주의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는 다른 형태로 경제, 기술, 군사, 문화적 지배를 통해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강대국들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보, 규범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자본은 국경을 넘어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하며 국가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국가적 자본가 계급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제국주의 이론으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군사적 강화와 기술 독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DARPA 투자,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활용 등은 그 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중국, 유럽 등 경제국을 압박하며 경제 패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제국주의의 관세 정책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중심의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모델이 국제 규범으로 강요되며 문화적 제국주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는 자국 모델을 확산시키며 비서구적 질서를 주장합니다. 일부 좌파 학자들은 판제국주의가 미국 중심의 비판에만 머물며 중국, 러시아의 억압적 체제에 대한 비판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제국주의는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자본주의 구조 자체의 문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